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경제 정면 승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경제 코너니까 지난 10일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오늘 또 비서실장 발표한 김대기 전 정책실장, 예. 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포함해서 다들 모피아라고 하는 과거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져서 재정경제부라고 이렇게 이름이 합쳐졌을 때 그 영어 이니셜을 따고 마피아 뒤글 붙여가지고 모피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 재무하고 경제기획 쪽의 관료들을 말하는데 세 분 다 모피아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조율하고 하는 주요한 자리에 특정한 그룹의 분들이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만 보더라도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기득권 지향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노동시간 이것을 노사 간의 협의에서 자율적으로 바꾸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이게 굉장히 노조에서 반발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노동 시간을 제한하게 된 그런 역사라든지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과거 또 개도기적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그런 좀 개도기식 발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양극화가 지금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자 감세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것들을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세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 또는 증여하시거나 유산세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분에 대해서 사실 세금을 매기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산취득세는 뭐냐면 유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세 같이 매기는 게 유산취득세인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니까 증여나 유산을 해버린 경우가 있죠. 증여를. 그러면 사실 증여를 할 때 이분이 팔았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증여를 하시는 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걸 안 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없이 그냥 증여세를 내고 파는 거고.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싸니까 그냥 증여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받는 분 입장에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증여받는 사람은 공짜로 소득이 엄청난 소득이 생겼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유산취득세는 받는 사람만 세금을 내고 주는 사람은 안 내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양도소득이 엄청나게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아무런 세금 주인이 바뀌는데도 양도소득세 없이 받는 사람만 소득세 같이 내자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부의 세습 문제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는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외국에서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나 주식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게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 아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여세를 하나 유산취득세를 하나 다름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우리 상황에서 맞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각 인사 명단을 보면은 좀 과거 지향적이고 기득권 지향적이다. 그래서 노사 정책에서도 조금 퇴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부자에게 오히려 또 세제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론스타 사태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다 끝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03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추 후보자 같은 경우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건가요? 예, 론스타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이제 강남에 있는 스타타워 매각 문제, 그때 세금을 내고 안 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하고 외환은행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헐값 매각을 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있었고요. 특히 변양호 국장, 그다음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은행 제도 과장으로 담당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루가 돼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게 헐값 매각이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검찰이 고발을 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책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야기하시기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론스타가 2012년에 제일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을 했죠. 이때 매각을 할 때 추경호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과정에서도 사실 관여가 됐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이후에 실제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법에 의해서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소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밖에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책 담당자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은행에 상당한 이익을 내고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매각이 몇 차례 무산이 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매각 이후에 이른바 ISD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났습니다마는 5조 원 이상을 한국 정부에 물러달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외환은행에부터 받았던 배당이라든지 매각 차익 그리고 이 소송 이걸 다 합치면 한 10조 원 정도까지 론스타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국부가 10조 원 정도 유출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외환은행의 인수 그리고 또 매각 과정에도 다 그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직책 자체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직책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은 정책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이제 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성장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성장론자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재정 준치관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현 정부와 지금 가장 달라질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첫 번째 뭐 규제를 개혁하자는 분들이 시장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규제는 친시장적인 규제가 있고요. 어떤 건 반시장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친기업적인 규제가 있고 반기업적인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업하기 불편한 규제를 반시장적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시장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가신 반기업 규제죠. 이런 것들을 완화해달라.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게 시장주의자다. 이런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규제 어떤 규제든 다 그 반시장적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시장주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친시장적인 정책 이렇게 보통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할 때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술 혁신을 하거나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윤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아예 거기에는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또는 노동 착취를 통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는 이윤 추구를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 제도적으로 그런 방식, 그러니까 반시장적인 반경쟁적인 방식이라든지 또는 반노동적인 방식으로 쉽게 돈 버는 것은 막는다는 겁니다. 그게 친시장적인 규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 굉장히 성가십니다. 노동삼권 보호하는 거 성가셔요. 이런 거 규제 자꾸 풀어달라. 환경 규제 풀어달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는 게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친시장적인 정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돈 벌게 하는 거는 이거는 반시장적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학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네.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게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 네. 메리츠라 그럽니다. 메리츠를 통한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아닌 반시장적인 반경쟁적인 반노동적인 방식으로 쉽게 돈 버는 거 더 쉽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윤 추구하는 게 사회를 좋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 교과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오해를 하시고요.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한다는 거 이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MB 때 특히 심했고요. 역대 보수 정권 물론 보수 아닌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전 사실 진보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계열 정권도 늘 정권만 잡으면 이거 했습니다. 규제 완화해 줄 만한 거 다 했어요. 사실 많은 아직 규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정부 주도적인 관료 주도적인 경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부가 주도하는 관료가 주도하는 그 기본적인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규제 완화라는 거 더 이상 사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반드시 친시장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 재정준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정준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선언적인 겁니다. 법에 명시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국가 부채 뭐 60% 이외의 국가들이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걸 어긴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안을 12월 며칠까지 국회가 승인하게 돼 있죠. 그 법을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여론적인 비판을 받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정준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정권에서 재정준칙 하겠다는 거 그건 신념의 이야기로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이 재정준칙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이번에 한 50조 하면은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죠. 그럼 국가부채 GDP 한 50% 우리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제, 특히 이제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감면들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그다음에 유산세, 증여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거의 부자들 큰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감세도 하고 지출도 늘리는데 재정준칙을 하겠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합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재정준칙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 부채를 제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부채를 제한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재정적자가 계속 늘면 국가 부채가 느는데 재정적자를 늘릴 정책만 지금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이제 그 행간의 뜻을 읽게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주목할 인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깜짝 발탁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뭐 깜짝 놀랐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그 당선인이 과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정치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관이 정치인 출신 장관에게 맡겼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정치화돼 버렸다.
갈라치겠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을 또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력상 국회에서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은 정치인을 지금 임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위 측에서는 행정 경험을 높이 사던데요.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근데 제주지사로서 부동산 관련된 인허가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수요 공급이라든지 세제 같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좀 더 정책적이고 좀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부터 신뢰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원희룡 지사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원희룡 지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음번 대선을 생각해서 집중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너무 또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가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는 시장인데 장기적인 펀더멘털 오히려 해칠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원 후보자도 역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쪽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글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정말 이게 델리킷한 이슈입니다. 세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사람들이 집을 살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많은 규제를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또는 믹스트된 그런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지금 똑같은 일을 반대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세금도 다 풀어주고 깎아주고 다 완화 규제도 다 풀어줘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식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가 시장이 또 과열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또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지나친 초과 이익을 가질 수 없도록 제가 작년에 제시한 건데 부동산 지대세를 같은 거. 그래서 양도할 때 또는 죽을 때 실용적으로 처분할 때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으로 걷어버리는 식으로 부동산 지대세요? 네, 저 주대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정상적인 이윤 예를 들어서 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요 부동산을 한 3% 정도 매년 이윤 발생하는 거 그리고 또 비용 부분을 공제해주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과세 유연을 시켜주고 해서요. 처분할 때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적인 수요라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뭐 1주택,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3주택. 가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막대한 폭리는 어쨌든 잡아야 된다. 그 폭리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별필요하게 집값 올리기 위한 행위들 할 이유가 없어지게 그러니까 일정 거죠. 수준 이상의 수익은 못 가져가게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정말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조절되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 정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상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공급해서 나중에 또 값이 폭락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이 정말 시장주의자라면 정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더 맡기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공급 부분은 세제에서 불로소득이 안 나오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공급 정책도 서민들 또는 주거 취약계층들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 쪽방촌에 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거기에 공급 정책이 맞춰져야 된다. 그렇게 좀 심플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시장가 싸운다고 늘 비판을 해놓고 본인들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값을 안정시키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려가 이게 참, 그런 예, 면에서 주택 이제 정책은 이게 참 네. 쉽지 않은 부분이긴 그래서 하죠. 정치인들은 그런 근데 식으로 일관성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죠. 네. 그 가격 안정도 해야 되고 또 공급은 또 공급대로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원희룡 후보자가 이 정책들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 아닙니까? 이제 지금 현재 물가 자체가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재정 준칙은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확장적인 또 경제 정책을 또 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손실 보상 같은 경우에 이것을 현금을 지금 1,000만 원씩 준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에 코로나 그 시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금융 지원 자체가 부실화되고 빚더미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 조정하고 현금 주는 걸 섞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다 주지 말고요. 예. 채무 조정에 일부 수고하는 그런 조합을 좀 하면은 예. 그러면 통합 팽창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채무 조정이 네네. 그리고 그 부실, 은행의 부실 문제 같은 예.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문제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를 그 일반 우리 뭐 소상공인이나 우리 예. 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채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채무 다는 아니고요. 예.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했을 때 네. 그 금융 지원 받은 것을 지금 못 갚는 지경에 예. 이런 분들도 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채무 보상을 일부 예. 지원금의 일부로서 채무 보상하는 방식으로도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는 것도 맞고 네. 신용 불량자 문제라든지 또는 은행들 금융권에 또 그 부채가 많아지거나 악성 부채 많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물가 관리를 과거에 가격 통계를 통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격 통제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제 우리가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네. 물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가격 통제를 주로 했었는데 예. 지금은 우리 경제 규모나 가격 통제가 복잡성이 지금 될 수 있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예. 안 된다는 거고요. 예, 예. 결국은 이자율 관리 그리고 공급망에 지금 이른바 바틀렉이 많이 있죠. 이 공급망에 원활하게 갈 수 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건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 민생경제 회복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경제 정면 승부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 순서가 경제 정면 승부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반대쪽 의견을 가진 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인사 또 경제 정책 방향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